태백산맥의 깊은 골짜기에서 김정호는 평생을 보냈다. 30년 넘게 산림청 보호관으로 일하며 그는 끝없이 펼쳐진 숲과 계곡을 자신의 몸처럼 알고 있었다. 은퇴 후에도 정호는 산을 떠날 수 없었다. 매일 아침 낡은 흰색 포터를 몰고 산속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처 입은 동물들을 돌보고 무너진 등산로를 정비했다. 그의 작은 오두막집은 해발 800m 지점의 소나무 숲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 겨울이면 눈이 무릎까지 쌓이고 여름이면 짙은 녹음이 집을 감쌌다. 정호에게는 이 모든 것이 고향이자 삶의 전부였다. 어느 늦가을 오후 단풍이 절정에 달한 날이었다. 정호의 무전기에서 긴급 신호가 들려왔다. 어미를 잃은 새끼 고라니가 깊은 계곡에 떨어져 울고 있다는 신고였다. 주저없이 정호는 구급상자와 밧줄을 챙겨 차에 올랐다. 험한 산길을 한참 달려 도착한 곳에서 정호는 희미한 울음소리를 따라 가파른 절벽 아래로 내려갔다. 바위틈에 끼어있는 새끼 고라니를 발견한 순간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 그를 엄습했다. 숨이 막히고 어지러웠다. 그는 바위에 기대어 앉으며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다. 멀리서 등산하던 대학생 박민수와 이혜진이 정호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급히 달려온 두 사람은 정호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을 알아차렸다. 민수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동안 혜진이 119에 신고했다. 산악구조대가 도착했지만 정호의 심장은 이미 멈춘 상태였다. 평생 산을 지켜온 그가 결국 자신이 사랑한 그 산에서 마지막을 맞은 것이었다. 정호는 생전에 분명한 유언을 남겼다. 도시의 화려한 장례식도 대리석 묘비도 원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 사랑한 산속에서 영원히 쉬고 싶어 했다. 이른 새벽 그의 시신은 소나무로 만든 관에 담겨 오두막집 뒤편 언덕의 큰 참나무 아래 묻혔다. 산림청 동료들, 마을 사람들, 그리고 정호에게 도움을 받았던 등산객들이 조용히 모여들었다. 한국의 전통 장례 방식을 따라 간소하게 치러진 장례식에서 사람들은 각자 한 줌의 흙을 무덤 위에 뿌리며 작별 인사를 했다. 가을 바람이 참나무 잎사귀를 흔들며 쓸쓸한 소리를 냈다. 바로 그때였다. 숲속 어딘가에서 낮고 깊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렸다. 황금빛 단풍잎들 사이로 한 마리의 개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 개는 순백색의 아름다운 털을 가진 진돗개였다. 몸집은 크고 당당했지만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 있었다. 털은 엉켜 있었고 발톱은 길게 자라 있었다. 야생에서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흔적이 역력했다. 개는 망설임 없이 무덤가로 다가와 정호의 관 옆에 조용히 누웠다. 그 순간 장례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그 개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바로 백호였다. 10년 전 혹독한 겨울, 정호는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어가는 새끼 진돗개를 발견했다. 어미로부터 버림받았거나 길을 잃은 것 같았다. 정호는 그 새끼를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돌보았다. 밤낮으로 우유를 먹이고 추위에 떨지 않도록 담요로 감싸주었다. 새끼 진돗개의 털이 눈처럼 하얗다고 해서 정호는 그를 백호라고 불렀다. 백호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다. 정호와 함께 산을 돌아다니며 길을 익혔고 야생동물들의 냄새와 소리를 배웠다. 그러나 백호가 2살이 되었을 때 정호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진돗개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개다. 집에 묶어두는 것보다는 자연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어느 봄날 정호는 백호를 깊은 산속으로 데려가 놓아주었다. 자유롭게 살아라 백호야. 하지만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와도 좋다. 그 후로 백호는 가끔씩 정호의 오두막집 근처에 나타났다. 멀리서 정호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사라지곤 했다. 정호도 그런 백호를 존중했다. 억지로 부르거나 잡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은 백호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다. 사람들은 백호가 다른 곳으로 떠났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백호는 정호의 무덤 앞에 엎드려 있었다. 그의 코를 정호의 낡은 등산화에 대고 킁킁거렸다. 마치 주인의 냄새를 마지막으로 기억하려는 것 같았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경이로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관을 땅에 묻고 흙을 덮는 동안 백호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조용히 앉아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마지막 한 줌의 흙이 무덤을 덮었을 때 백호는 고개를 하늘로 치켜들고 길고 애절한 울음소리를 냈다.
그 울음소리는 산 전체에 메아리쳤다. 계곡과 능선을 넘나들며 끝없이 퍼져나갔다. 마치 산 전체가 정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 같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후에도 백호는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낮에는 무덤 옆에 누워있고 밤에는 무덤을 둘러싸며 경계를 섰다. 마을 사람들이 음식과 물을 가져다 놓았지만 백호는 거의 먹지 않았다. 입에 조금씩 대기만 할 뿐이었다. 눈만 깊게 감고 있을 뿐 무덤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정호와 함께 일했던 후배 산림보호관 최상민이 매일 백호를 찾아왔다. 상민은 백호에게 말을 걸어보고 함께 앉아있기도 했다. 백호야, 정호 형이 너를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형이 걱정하실 거야. 하지만 백호는 상민의 말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단지 나무로 만든 작은 묘비를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다.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다가왔다. 첫눈이 내린 날 백호의 하얀 털은 눈과 하나가 되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무덤 옆에 움푹 파인 자리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백호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증거였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참나무에 새순이 돋고 산에 진달래가 피었다. 하지만 백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말랐지만 여전히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상민이 백호를 찾아갔을 때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백호가 무덤 위에 새로 피어난 작은 야생화를 물어다 놓고 있었다. 마치 정호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때 상민은 깨달았다. 백호는 단순히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호를 기리고 있었던 것이다. 상민은 백호를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 신선한 물과 음식을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백호 옆에 앉아 정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호 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겼지. 너를 구해준 것처럼 말이야. 형은 늘 말씀하셨어. 자연은 우리가 빌린 것이라고. 우리가 자연을 잘 돌보면 자연도 우리를 돌봐준다고. 아마 형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너처럼 의리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걸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백호는 상민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가끔씩 꼬리를 한 번씩 흔들기도 했다. 그것이 백호가 보여주는 유일한 반응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백호와 정호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알려졌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며 의리와 충성심의 소중함을 가르쳤다. 등산객들도 일부러 정호의 무덤을 찾아와 백호를 보려고 했다. 하지만 백호는 낯선 사람들이 오면 경계심을 드러냈다. 으르렁거리지는 않았지만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상민은 사람들에게 부탁했다. 백호를 구경거리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그는 지금 주인을 그리워하며 애도하고 있어요. 조용히 지켜봐 주시고 가능하면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하지만 마음씨 좋은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백호를 돌보았다. 할머니들은 맛있는 사골국을 끓여서 가져왔고 아이들은 멀리서나마 백호에게 안부를 전했다. 두 번째 봄이 왔을 때 무덤 근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정호가 생전에 심었던 산딸나무가 유난히 많은 꽃을 피운 것이다. 또한 백호가 물어다 놓은 야생화들이 무덤 주변에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려 작은 꽃밭을 이루었다. 상민은 이 광경을 보며 감동받았다. 마치 정호가 백호의 정성에 응답하는 것 같았다. 그는 백호에게 말했다. 봐, 백호야. 정호 형이 답장을 보내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로 말이야. 그날 처음으로 백호가 꼬리를 크게 흔들었다. 그리고 며칠 후 백호는 상민이 가져다 준 음식을 조금씩 더 많이 먹기 시작했다. 여름이 되자 무덤 근처에 새로운 방문객이 나타났다. 어미를 잃고 홀로 남은 새끼 고란이었다. 아마도 정호가 마지막에 구하려다 못다 이룬 그 새끼의 형제일지도 모른다. 새끼 고란이는 무서워하며 멀리서 백호를 지켜보았다. 백호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새끼가 너무 어리고 약한 것을 보고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어느 날 백호는 자신의 음식 그릇에서 물을 조금 떠서 새끼 고라니 앞에 놓아주었다. 새끼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을 마셨다. 그것이 두 동물 사이의 우정의 시작이었다. 며칠 후 상민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백호가 새끼 고라니를 핥아주며 돌보고 있는 것이었다. 마치 정호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정호 형의 정신이 백호에게도 전해진 것 같네. 상민은 혼자 중얼거렸다.
새끼 고라니는 빠르게 자랐다. 백호의 보살핌 덕분에 건강하고 똑똑한 고라니로 성장했다. 백호는 새끼에게 산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다. 어떤 열매를 먹어도 되는지, 어떤 장소가 안전한지, 천적을 피하는 방법까지.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감탄했다. 백호가 정오의 뜻을 이어받아 또 다른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가을이 되자 고라니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자랐다. 어느 날 아침, 고라니는 백호에게 작별 인사를 하듯 코를 비비고는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다. 백호는 한참 동안 고라니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무덤 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뭔가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세 번째 겨울이 왔다. 백호는 이제 많이 늙었다. 털에는 흰색이 더 많아졌고 걸음걸이도 느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 상민은 백호가 많이 약해진 것을 알고 수의사에게 부탁해 건강검진을 받게 했다. 다행히 큰 병은 없었지만 고령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노화였다. 백호야, 이제 편하게 쉬어도 돼. 정호 형도 네가 이렇게까지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워하실 거야. 하지만 백호는 상민의 제안을 거절하는 듯 고개를 젓고는 다시 무덤 곁으로 갔다. 그때 상민은 깨달았다. 백호에게 이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랑이었다. 정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정호가 보여준 사랑에 대한 보답이었다. 봄이 다시 왔고 무덤 주변의 꽃들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다. 이제 이곳은 작은 정원 같았다. 백호가 3년 동안 가져다 놓은 야생화들이 뿌리를 내려 자연스러운 화원을 이뤘다. 어느 날 또 다른 새끼 동물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새끼 너구리였다. 어미를 잃고 혼자 남겨진 것 같았다. 백호는 이번에도 주저하지 않고 새끼를 돌보기 시작했다. 상민은 이 모습을 보며 깊이 감동받았다. 정호가 백호를 구했고, 백호가 고라니를 구했고, 이제 다시 너구리를 구하고 있었다. 사랑과 구원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정호 형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겠구나. 상민은 혼자 생각했다. 백호의 이야기는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신문과 방송에서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뤘고 많은 사람들이 백호를 보러 왔다. 하지만 상민과 마을 사람들은 백호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극구 막았다. 대신 정호와 백호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보호의 중요성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산림청에선 정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그가 일했던 구역을 김정호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백호에게도 특별한 인정을 해주었다. 명예산림보호견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한 것이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백호는 이제 10살이 넘은 노견이 되었다. 진돗개로서는 상당한 고령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무덤을 지키고 있었고 새로운 새끼 동물들을 돌보고 있었다. 어느 날 백호 곁에 새로운 개가 나타났다. 백호보다 훨씬 젊은 암컷 진돗개였다. 아마도 백호가 산에 있을 때 만난 동반자의 후손일 것이다. 이 암컷 진돗개는 백호를 따라다니며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마치 백호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는 것 같았다. 상민은 이 새로운 개를 은주라고 이름 지었다. 은주는 백호를 도와 새끼 동물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백호가 나이 들어 힘들어할 때 은주가 대신 나서서 도왔다. 백호는 은주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쳤다. 어떻게 상처 입은 동물을 돌보는지, 어떻게 무덤을 지키는지, 어떻게 정호의 정신을 이어가는지. 은주는 영리한 개였다. 백호의 가르침을 빠르게 익혔고 곧 백호의 훌륭한 동반자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두 개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정호의 정신이 백호를 통해 은주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민도 이제 안심이 되었다. 백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의 뜻을 이어갈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 그를 행복하게 했다. 어느 가을날 아침, 상민이 평소처럼 백호를 찾아갔을 때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백호가 무덤 위에 깔끔하게 정리된 야생화들을 놓고 마치 정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백호는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해질녘 조용히 일어나서 은주와 함께 숲속으로 걸어갔다. 상민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조용히 두 개를 따라갔다. 숲속 깊은 곳, 맑은 샘물이 흐르는 곳에서 백호는 멈춰섰다. 그리고 은주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이제 네가 맡아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백호는 정호의 무덤 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5년간의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주인 곁에서 평화롭게 잠들었다. 상민이 다음날 아침 백호를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을 드디어 만났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백호를 정호의 무덤 옆에 정중히 묻어주었다. 두 친구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은주는 백호의 장례식 내내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백호가 묻힌 후 은주는 두 무덤을 모두 지키기 시작했다. 은주는 백호로부터 배운 모든 것을 실천했다. 매일 두 무덤을 돌보고 새끼 동물들을 구조하고 정호와 백호의 정신을 이어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주에게도 새끼들이 생겼다. 은주는 자신의 새끼들에게도 백호로부터 배운 것들을 가르쳤다. 사랑과 의리, 그리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이제 이 산에는 정호의 정신을 이어받은 개들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대대로 이 무덤을 지키고 상처 입은 동물들을 돌보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세월이 흐르고 상민도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 그의 뒤를 이어 젊은 여성 보호관 박소영이 이 구역을 맡게 되었다. 소영은 정호와 백호의 전설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터라 이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소영이 부임한 첫날 은주가 그녀를 맞이했다. 마치 새로운 동반자를 환영하는 것처럼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그 순간 소영은 이곳이 정말 특별한 장소라는 것을 실감했다. 안녕 은주야. 나는 소영이야. 앞으로 잘 부탁해. 은주는 소영의 손을 살짝 핥아주었다. 그것은 새로운 약속의 시작이었다. 소영은 상민으로부터 이곳의 모든 것을 자세히 배웠다. 정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백호가 어떻게 그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 특별한 유대관계가 어떻게 계속 이어져 왔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과 동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야. 기술이나 지식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상민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긴 소영은 매일 은주와 함께 산을 순찰했다. 은주는 소영에게 산의 모든 비밀 장소를 보여주었다. 어디에 약초가 자라는지, 어떤 동물들이 어디서 쉬는지, 위험한 곳은 어디인지. 어느 여름날 큰 산불이 났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던 중 등산객의 부주의로 시작된 불이 빠르게 번져갔다. 소영과 동료들은 밤낮으로 화재 진압에 나섰다. 은주와 그녀의 새끼들도 본능적으로 동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다. 연기와 불길 속에서도 은주는 상처 입은 작은 동물들을 하나하나 구해냈다. 사흘 밤낮의 사투 끝에 산불은 진압되었다. 하지만 정호와 백호의 무덤 근처까지 불이 번져 아름다운 꽃밭이 모두 탔다. 참나무도 크게 손상되었다. 소영은 무너진 꽃밭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5년 동안 백호가 정성스럽게 가꾼 꽃밭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산불이 난 지 한 달 후 탄 땅에서 새로운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불에 타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야생화들의 뿌리가 살아있었던 것이다. 은주는 매일 새로운 새싹들을 지켜보았다. 마치 백호가 했던 것처럼 조심스럽게 새싹들 주변을 정리해 주었다. 소영도 은주와 함께 꽃밭 복구에 나섰다.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어린 묘목들을 심었다. 마을 사람들도 도와주었다. 모두가 이 특별한 장소를 되살리고 싶어 했다. 가을이 되자 새로운 꽃밭이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조성되었다. 시련을 극복한 생명력이 더욱 강하고 아름다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생겨났다. 은주와 그녀의 가족들이 보여준 용기와 사랑의 이야기들이었다. 산에서 길을 잃은 어린이를 은주가 안전한 곳으로 이끈 이야기, 눈사태에 묻힐 뻔한 등산객을 구한 이야기, 밀렵꾼들을 쫓아낸 이야기 등등. 사람들은 이제 이곳을 의리의 산이라고 불렀다. 정호와 백호의 의리로 시작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이곳을 자연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호와 백호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자연사랑과 생명 존중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 매주 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찾아왔다. 소영은 아이들에게 정호와 백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은주와 그녀의 가족들을 소개해 주었다. 아이들은 진돗개들과 직접 교감하며 동물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배웠다.
어떤 아이들은 나중에 자연보호 관련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정호와 백호의 이야기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알려졌다. 국제동물보호단체에서 이 이야기에 감동받아 특별상을 수여했다. 비록 백호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정신을 기리는 의미였다. 또한 여러 나라의 동물 다큐멘터리 제작진들이 이곳을 찾아와 은주와 그녀의 가족들을 촬영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방송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소영과 마을 사람들은 상업화를 경계했다. 이곳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을 고민했다. 은주의 새끼들이 자라면서 각자의 개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떤 새끼는 어미처럼 다른 동물들을 돌보는 것을 좋아했고 어떤 새끼는 등산객들과 교감하는 것을 즐겼다. 소영은 각 개에게 적절한 이름을 지어주었다. 희망이, 용기, 사랑이, 평화. 모두 정호와 백호의 정신을 담은 이름들이었다. 이제 이 산에는 작은 진돗개 마을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야생성을 잃지 않았다. 자유롭게 산을 돌아다니며 살아가면서도 필요할 때는 언제든 사람들을 도왔다. 매년 정호가 세상을 떠난 날이면 특별한 추모식이 열렸다. 마을 사람들과 산림청 직원들, 그리고 정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 은주와 그녀의 가족들도 이날만큼은 무덤 앞에 모두 모였다. 마치 가족 모임처럼 조용히 앉아서 정호와 백호를 그리워했다. 추모식이 끝나면 사람들은 각자 한 송이씩 꽃을 무덤에 놓았다. 그러면 진돗개들도 자신들이 물어온 야생화를 무덤 앞에 두었다. 어느 해 봄,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도시 개발로 인해 산 아래쪽이 훼손되면서 많은 야생동물들이 서식지를 잃게 된 것이다. 수많은 동물들이 이 산으로 피난을 왔다. 소영과 은주 가족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갑자기 늘어난 동물들을 모두 돌볼 수 있을까?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지는 않을까? 하지만 정호와 백호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소영은 상급기관의 도움을 요청했고 은주 가족은 더욱 열심히 새로운 동물들을 돌보았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 추가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 정호와 백호의 이야기가 더 큰 자연보호 운동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소영도 중년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이 지역의 수석 보호관이 되어 후배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다. 새로 부임하는 젊은 보호관들에게 소영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호와 백호의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자연보호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과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랑이 있다면 동물들도 자연도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줄 거예요. 은주도 이제 할머니 개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정했고 새로운 세대의 진돗개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백호로부터 배운 모든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면서 지금도 태백산맥의 그 작은 언덕에는 2개의 무덤이 나란히 있다. 정호와 백호의 무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다.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와 두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의리가 무엇인지를 배운다.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깊은 유대관계에 대해서. 은주의 후손들은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알고 있다. 정호와 백호가 시작한 사랑의 계승을 이어가는 것. 어떤 이들은 말한다. 해질녘 이곳을 지나가다 보면 가끔씩 2개의 그림자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 명은 낡은 등산복을 입은 노인이고 다른 하나는 하얀 털을 가진 아름다운 진돗개라고. 그것이 환상인지 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과 의리는 시간과 공간, 심지어 죽음조차 초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랑을 낳으며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이다. 태백산의 바람이 불 때마다 사람들은 들을 수 있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속삭임을. 그것은 정호와 백호가 전하는 메시지일 것이다. 사랑하라. 그리면 사랑받을 것이다. 도우라. 그리면 도움받을 것이다. 자연을 보호하라. 그리면 자연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돗개 백호와 산림보호관 김정호가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유산이다. 사랑과 의리, 그리고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 그 정신은 오늘도 태백산의 푸른 숲속에서 새로운 세대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